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문희정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네. 와, 쿠데타 얘기가 듣기가 어려운 볼리비아입니다. 자, 남미의 이 볼리비아인데 볼리비아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날 군부가 탱크, 장갑차 동원해서 대통령궁 무렵 진입을 했는데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평론가님. 자, 사실 쿠데타라고 하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들이 네. 있거든요. 그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쿠데타 같았어요. 맞습니다. 예. 자, 일단 군대는 절대 도심에 출현하면 안 되는 조직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차를 몰고 대통령궁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앞에서 대통령하고 내각진이 탁 대치를 하고는 갑자기 그 쿠데타를 일으킨 합참 의장한테 그 대통령이 내가 군 통수권자로서 철수를 명령하니까 빨리 나가라. 이 장면이 다 생중계로, 네. TV 생중계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라는 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막 몰려나와요. 네. 몰려나와가지고 쿠데타에 반대한다라는 시위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쿠데타가 벌어진 지 3시간 만에 맥없이 그 철수를 하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체포가 되면서 일단락이 됐죠. 우리가 아는 쿠데타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뭐 정말 싸움도 하고 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뭔가 약간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 3시간 만에 종료되는 모습. 좀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상합니다. 원래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군부 쿠데타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 곳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방송국을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악해야 무조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을 향한 정보,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채널을 독점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군부 쿠데타의 경우에는 너무 특이했던 게 뭐냐면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TV 생중계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17명이 일단 체포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3주간 조사를 해보니까 3주간 미리 계획을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대통령 중심으로 확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아하. 일사불란하게 예.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뭐 대법원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조차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물론 쿠데타는 절대 민주사회에서는 안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처럼 쿠데타가 3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혹시 내년에 있을 대선하고 이거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전현직 대통령 간의 지금 갈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해석. 자, 일단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네. 해드리면은 1825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상황이 단 한 번도 안정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2006년에서야,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사실 중남미 지역 하면은 당연히 원주민 비율이 높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네. 하는데요. 실제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볼리비아는 특이하게 60% 이상 정도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 국가에서는 누가 주류를 이루느냐? 본국, 식민지 본국,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 백인들 위주고요. 그 백인들과 또 이제 혼혈, 메스티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이 60%가 넘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 정치 상황에서 늘 원주민들이 2등 시민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져 왔고요. 이걸 보면 약간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원주민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2006년이 돼서야 사실은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분이 나오면서 원주민에 대한
소수 민족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경제가 성장을 하고 네. 경제가 안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개헌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14년을 집권을 하고 다시 4선에 도전을 하다가 독재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장기 집권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자, 2019년에 본인이 4선에 성공을 했지만 중요한 건 1차 투표에서 1차 투표라고 하는 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제 개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개표기가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몇 시간 후에 10% 이상 앞섰어요라는 결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막 누가 진행이 봐도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제 군부에서 먼저 저기 사임하시라고 압력이 막 들어오고 미주 선거기구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에서 이건 부정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면서 멕시코로 망명을 하고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아하. 자 다시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속한 정당이 승리, 좌파가 승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저기 볼리비아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원래는 1차 투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겼어요. 아하. 과반은 못 얻었지만 이겼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욕심이 좀 앞서다 보니까 살짝 이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 정당 출신의 본인이 심지어 재무장관을 맡았던 경제장관을 맡았던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현 거예요. 대통령 현 갈등이 대통령 있다. 루이스 아르세 아르세 대통령하고 예. 근데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실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하. 근데 이 아르세 대통령은 원주민 출신도 아니고 별로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당 내에서 사실 당권을 모랄레스 대통령이 잡아버린 거예요. 야, 그것도 문제네요. 예, 그러면서 이 정당에서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제명시켜 버립니다. 예, 현직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내년 대선에 다시 모랄레스 대통령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출마 안 된다라고 자격 박탈을 한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그러니까 모랄레스 대통령 사실 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사람이고 그러겠네요. 예. 중심이 권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예. 아르세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이었고 아르세 대통령은 모랄레스 대통령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자기 반대 반대편 많고. 세력하고도 싸워야 되는 예. 상황이어가지고 인기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지금 볼리비아 거죠. 조금 정리해 보면 계속 집권하던 모랄레스, 지금 현 대통령 아르세 두 사람의 갈등, 네, 쿠데타, 이상한 쿠데타. 이상한 쿠데타. 3시간 만에 일어나는 쿠데타. 네. 근데 그 쿠데타 했던 장군이 순위가 장군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르세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체포를 하러 오니까 네. 체포되면서 내가 최근에 아르세 대통령이 내게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매우 네. 엉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전을 습격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야, 쿠데타 교사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지금 실제로 미리 약간 조율된 듯한 인상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전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병 동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게 다 차단이 장악해야 되잖아요. 됩니다. 예. 원래 같으면. 근데 그거 하나도 차단되지 쿠데타의 않았습니다. 기본이요. 쿠데타의 기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군대 움직임을 생중계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예. 다섯 번째, 군대가 너무 맥없이 3시간 만에 물러났다. 네, 그것도 이상합니다. 예. 예.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궁 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난 지금 군부에 의해서 쫓겨날 법한 엄청난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대로 아르세는 현 대통령인데요.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네. 현재 3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 전 대통령이 훨씬 지금 높다고 하죠. 에보 모랄레스. 예, 모랄레스. 또 당 대표이기도 하고. 네. 자, 이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아르세 대통령한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여기 의문을 품는 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걸 호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르세 대통령이
그 뒤에 이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없이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걸려야 되는데 다 걸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역풍이 불죠, 당연히.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예전에요. 네. 2016년에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 당시에 그 군부 쿠데타를 기점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대대적으로 장악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 그대로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르도안은. 네. 아르세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걸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걸로 이어가려면 에르도안 대통령 때처럼 강권 통치로 휘어잡아야 되는데 사실 볼리비아 내에서 지금 아르세 대통령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에르도안 같은 어떤 장악력이 있어야지만 이른바 이게 친위 쿠데타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면 그게 아주 좋게 작용할 건데 아르세는 그만한 능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능력은 사실 지지도입니다. 지지율. 그렇죠. 지지율이잖아요. 역량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본인의 역량을 증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은 거거든요. 예. 호재가 될지 안 될지 하여튼 안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여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당 내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명당하고 출당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그러면 거죠. 앞으로 국정 운영에 계속해서 힘이 실릴 것이냐. 사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볼리비아 이 쿠데타긴 쿠데타인데 이런 어떤 이면이 또 있었던 거 우리 평론가님께서 딱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또 이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에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 헬기 사고로 숨지면서 치러진 보궐선거,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치르는 날입니다. 네. 자, 이것도 참 이란 상황, 내부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으로서는 좀 중요한 좀 선거고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라이시 대통령이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그때 사실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란은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하메네이라고 하는 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누가 나올 것인지를 봐야지 이란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질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란에서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헌법소위원회라고 하는 예. 헌법소위원회. 예. 그 최고 지도자 밑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자격을 심사를 합니다. 아하.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로 6명이 나왔는데 5명이 보수예요. 강경파. 5명이 강경파다. 그러니까 예. 하메네이 충성파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명만이 중도 개혁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살짝 너무 보수 강경파들로만 구성을 하면은 욕 먹을 것처럼 보이고 네. 너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니까 한 명을 끼워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명이 일단은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의 보수 후보와 1명의 중도 개혁이 지금 이제 맞붙게 되는 건데요. 자, 이란에서는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결선 투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이란의 모습을 보면은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요. 네. 왜 떨어지냐면은 아니 어차피 헌법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야. 거의 다 보수적이다. 예. 내가 뽑아봤자 상황이 안 변해요. 똑같은 사람이다, 거의. 예.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투표에 별 의미를 못 두게 되는 거죠. 지난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건이 뭐냐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투표를 해가지고 개혁 쪽의 대통령을 뽑겠다. 유일한 중도 개혁 후보 한 명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심장외과 출신의 아, 의원이거든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결국 높지 않을 거다. 아하. 높지 않게 되면 결국 유리한 건 어느 쪽이다? 아하. 보수 쪽 보수에 후보들이 유리하다. 예, 보수 쪽 후보들이 유리하고 지금 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국회의장이에요. 현직 네. 국회의장. 예. 이분 굉장히 보수 강경파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네.
아, 이란도 심각하네요. 2013년도 대선일 때 76% 투표율이더라고요. 네. 2017년도는 70%, 네. 2021년도는 49%. 네. 최근에 그 총선을 했는데 3월 달에 41%예요. 자, 계속 떨어져, 계속. 네. 그 2013년하고 2017년 그때 예. 있잖아요. 예. 그때 70% 넘었죠. 그 예. 이유가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냐면 하산 로하니 아하. 중도 개혁. 그래서 음. 2015년에 뭐가 이루어졌죠? 이란 핵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들어서서 두 번째 연임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가 뭘 하냐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합니다. 폐기하죠. 예. 탈퇴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최고 지도자가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로하니 너한테 맡겨놨더니 결국 이란 핵합이 어떻게 됐어? 일방적으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이 됐잖아. 네. 너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그 다음 후보로 거의 보수 강경 후보들 1세계 대선 후보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투표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이란 겁니다. 국민들도 똑같네요. 내가 가서 뭐 바꿀 수 없을 바야 안 찍고 그 관심을 안 가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세 번째 중도 네. 개혁 후보 3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고 페제시키안이라고 하는 네. 이분 지금 현재 의원입니다. 네. 이분 예전에 그 개혁 정부일 때 이제 장관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봐서라도 좀 나와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흥행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위한 투표에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한 앞에 이제 뭐 바지로 내세워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보수 후보들이 어쨌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결선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보수 쪽이 집결을 하게 되잖아요. 보수 집결. 예. 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란 대통령은 보수 쪽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앞서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될 때처럼 70% 이상의 네. 뭐 투표율이 모인다면 저는 페제시키안 후보가 야, 당선 확률이 페제시키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좀 알 수는 없겠죠. 네, 그 결국은 우리 투표율을 또 봐야 돼요.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 멀리 이란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투표율이 중요하다. 투표율 중요합니다. 야, 이건 똑같아. 우리나라도 투표율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투표율에 따라 누가 유리하고 한데 여기는 정말 투표율. 정말 40대냐 50대냐 60대냐 70%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가 달라지고 네. 결선 투표가 또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그렇죠. 예. 결선 투표가 있는 게 오히려 이 중도 개혁 후보한테 좀 불리해 보이긴 한데 그렇죠. 예, 오히려 그래서 아예 압도적으로 투표율이 70% 이상이 나와야지만 그렇죠. 개혁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혁이라고 말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 이란에서 개혁적이어봤자 얼마나 개혁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란에서 개혁적이다고 최고 지도자가 또 그 위에 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거의 모든 걸 결정을 한다라고 네. 보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프랑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프랑스 조기 총선 저희가 다뤘었는데 네. 마크롱 대통령이 띄운 그 조기 총선 카드 뭔가 폐색이 짙어지는 모양새인데 네. 평론가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왜 조기 총선을 치르느냐?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자국에서 국민연합이라고는 극우 정당이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자신의 정당이 르네상스 정당은 14.6%밖에 못 얻었는데 이 국민연합이 31% 이상을 얻으면서 네. 극우 돌풍이 부니까 갑자기 마크롱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자마자 국민연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다. 하하, 참. 이러면서 의회 해산 조기 총선 빵 네. 하고 혼자 정치적 도박을 한 겁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럽 언론을 비롯해가 주요 외신들이 마크롱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지금 극우 돌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총선이 웬 말이냐. 심지어 다음 달 26일이면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올림픽 된다. 합니다. 지금 다 가고 곧 시작되는데요. 올림픽에 신경을 써도 지금 모자를 파면 올림픽 지금 보이콧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노 정치
너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 동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총선을 네 맘대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거든요. 예. 국민들 역시도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연합이 35%에 육박하거든요. 아주 높네요. 그리고 2위가 이제 좌파 진보들이 쫙 모였어요. 신인민전선이라고. 네. 여기가 한 28% 됩니다. 네. 그러면 르네상스 지금 집권 여당은 몇 퍼센트? 마크롱.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색이 짙다는 예. 얘기가 나오고 마크롱이 끊임없이 여러분 극우한테 정권을 넘길 겁니까?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 너 때문에 니네 당이 찍기가 싫어! 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전 얘기하거든요. 극우 네. 극자. 그러니까 1등이 마크롱 표현에 따르면 극우고 2등이 극자고 자기들은 중도인데 3등이다. 내전 얘기했다는 거.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전. 마크롱이 똥줄이 탄 거죠, 말 그대로. 아. 자, 프랑스는 본인들을 시민혁명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혁명의 나라에서 여러분 극좌나 극우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차피 그들의 기준점은 어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종교적인 입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들은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를 뽑지 않으면 프랑스가 혼란에 빠질 거고 그게 내전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똥줄이 탔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프랑스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브렉시트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국이 브렉시트를 처음에 왜 얘기했냐면요.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이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총리가 뭔가 총선에 자신들의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보수당을 찍어주시면 브렉시트 여러분 우리가 유럽연합에 있으면서 분담금 엄청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돌아갈 혜택, 복지 혜택 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민 정책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수당을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브렉시트를 할 건지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할 건지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거군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하.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예. 캐머런 총리는 네. 사람들이 설마 브렉시트 하자고 투표할까? 본인조차도 반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버렸어요. 아우. 아주 소수의 그렇죠. 차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도 똑같은 거예요. 설마 사람들이 극우 정당을 뽑겠어? 뽑겠어? 왜? 예. 마린 르펜이라는 극우 후보하고 자신이 두 번의 대선에서 붙었을 때 결국 결선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극우 그래도 대통령은 안 마크롱이 되지. 낫지. 그러면서 마크롱을 뽑았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크롱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너를 뽑았는데 지난 8년간 너가 재임하던 시절 오히려 갈등은 더 증폭됐고 넌 우리 등에 칼을 꽂았어. 그래서 너 싫어서라도 이번에는 극우 정당에 투표할 거야. 네. 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유럽의 지금 극우 정당들이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네. 국민연합인데 이렇게 흥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자, 사실은 그동안은 예. 사람들이 합리적, 이성적, 느리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 전체적인 정치적 담론이 늘 그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5년에 유럽 난민 위기라는 게 네.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 시리아 내전이 커지면서 난민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난민들이 어디로 몰려드냐면 유럽으로 다 유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난민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래도 포용 정책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난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는데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들이 미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필이면.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아.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퍼집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아.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사이에 이 정부들이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결을 못하는 사이에 딱 극우 정당들이 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 부분이네요. 딱 예. 파고든 거예요. 여러분 아. 먹고 살기 힘드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표를 줬던 저 정당들, 저 정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희를 뽑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전에는 극우 정당이 무조건 이민자는 안 돼, 난민은 안 돼, 유럽연합은 안 돼 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만 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내가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팍팍해지잖아요. 네. 야,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 배려하자는 게 말이 돼?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극우 정당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기존에는 사실 전통 미디어를 통한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그렇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SNS 생겼죠. 유튜브 생겼죠. 자, 극우 정당들은 정통 미디어에서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본인들의 소통 창구를 어디로 하느냐? SNS, 유튜브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우리는 이런 걸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심지어 이 극우 정당들이 옷을 살짝 갈아입는데 민생을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얘네들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약간 괜찮구나. 약간 우리랑 뭔가 통하는데 예. 심지어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합은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노동자들 최저임금 올려야 돼요. 세금 깎아야 돼요. 예. 부가가치세 인하하겠습니다. 약간 진보적인 좌파적인 어떤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좌파들이 하던 거를 극우 정당이 싹 가져와요. 예.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극우 정당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귀에 달콤한 얘기들을 막 속삭여줘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거 국가재정 그거 할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죠?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예. 자, 극우 정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점을 딱 이민자 난민으로 파고들어요. 자, 그 돈 이민자 아껴서 예. 난민들한테 썼던 돈 있죠? 아껴서 그리고 유럽연합에 내던 분담금 있죠? 아껴서 그거 다 아껴가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냅니까? 논리는 땅밭에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한테 다 이게 영국의 보수당이 브렉시트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똑같군요.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브렉시트 하고 나서 영국 경제 꼬라박았거든요. 망했죠. 망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극우 정당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혹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얘기 이제 일반 정부나 또는 그 르네상스 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근데 너 정말 그 국가 재정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프랑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에요. 마음대로 분담금을 안 줄인다든지 되겠죠. 이민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난민들에 대한 어떤 네.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먹힌다. 일단은 먹힌다는 거죠. 자, 유럽에 당분간 이런 극우 정당들이 계속 흥행할까요? 프랑스 말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같다. 그 네, 부분이 좀 먹고 살기가 너무 걱정스러운 힘들어지기 부분이 때문에. 되겠네요. 네. 아니, 그 극우 정당이든 뭐든 정확하면 되는데 그 논리 빈틈들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요. 네. 만약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극우 정당이 승리를 했어요. 압승을 했어요. 뭐 과반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꽤 최소 많은 일당이 된다고 일당이 하면 된다고 하면은 총리가 바뀌겠죠. 국민연합 대표가 예,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합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자, 마크롱의 대외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마크롱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7월 9일 날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프랑스의 대외 정책에 어쨌든 바뀌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하. 마크롱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실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프랑스가 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네. 앞장을 서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바뀔 있어서 수도 있다. 바뀔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국민연합도 그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지원할 거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크롱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러시아 본토 공격해야 된다. 우리가 제공한 무기로 본토 공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연합은 친러시아 성향이에요. 그거 용납 안 하겠다. 네. 군수품이라든지
방어 위주의 지원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 총선 결과가 유럽연합 전체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정책에도 다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고요. 네. 또 하나 극우 정당이 단 한 번도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국정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본인들이 얘기하던 거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그렇겠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극우 정당 흥행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프랑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